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주식시장, 금융시장 이런 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축에 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엄청 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요. 4년 사이클에 의하면 내년에 비트코인이 망해야 되거든요. 26년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거를 굳게 믿었어요. 그럼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확률이 저는 50%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탈바꿈이 일어났어요. 그 4년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은 저는 50% 정도 라고 봅니다. 이제는 금 슈퍼 사이클이 두 번 있었거든요. 이제 1970년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도 금값이 한 10년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한번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면은 한 10년 정도 가요. 이게 오르기 시작한 게 2019년이거든요. 그게 한 5, 6년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 중간 정도 와 있어요. 몇 년 남아 있습니다. 최근 23, 24, 25 보면은 금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늘어날 때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게 저는 20년대 말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뭐 모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한국 부동산 주식 둘 다 엄청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심지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 취임할 때도 2% 이상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그렇죠? 네. 거기서 딱 보일 수가 있죠. 아, 저 사람 대통령 됐다. 주식 오른다. 이게 이제 딱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홀수 해이기도 하고요. 홀수는 어차피 한국 주식 오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이제 상법 개정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주식시장, 금융시장 이런 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축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은 21년 말에 3프로에서 인터뷰 했잖아요. 이제 본인이 주도를 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경제 정책을 발표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딱 보이긴 보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뭐 엄청 잘하는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경제와 금융시장이 뭔지는 알고 있다. 사실 그걸 아예 모르는 대통령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엄청 풀 거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벌써 30조 추경 기기가 나오는데 이제 대규모 추경은 그 한국 역사상 이제 두 번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후에 한 번 있었고 그때 추경 들어가니까 코스피가 한 50%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50조 정도 이제 갖다 부었죠. 그 후에도 처음 시작한 후에 한 70%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요. 네. 그 일단 한국은 군부 독재가 있었고요. 그 어떻게 보면 한 김영삼 대통령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한 3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32년 정도 됐네요. 199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정확히 이제 16년 정도는 이제 민주당 계열이 지배를 했고요. 이제 집권을 했고요. 대통령이. 그리고 나머지 16년은 뭐 무슨 계열이라고 해야 되냐? 이게 뭐 국힘 계열, 보수 계열, 뭐 이쪽이 그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딱 정확히 반반인데 그 민주당 절반일 때만 주식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16년은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분들 삼켜보면은 이제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었는데 그 16년의 집합을 보면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리고 그건 커스피가 오른 그러니까 구간을 보면은 전부 다 이쪽 구간에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이제 5년 내내 욕을 먹긴 했는데 5년 내내 주식이 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2018년 그때만 빼고는 주식시장이 괜찮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분도 욕을 많이 먹으셨긴 했지만, 예,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처음 취임할 때 물론 너무 기저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이제 그 IMF 끝자락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긴 해도 어쨌든 돈을 벌었습니다. 거기도. 네, 그 민주당 때 그리고 이제 보수 집권할 때 국가 부채의 변화율을 보면은 민주당 집권할 때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국가가 돈을 빌려가지고 어딘가 쓴다는 거죠. 그 돈을.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이든 보수 쪽이든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와 이제 개별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 돈이 풀리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우파 쪽은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증가하긴 하는데 좀 덜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풀리는 돈이 좀 적다는 거죠. 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일단 돈을 풀어가지고 시장이 오르면은 그때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그걸 누군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걸 갚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좀 불리하겠죠. 그러나 아무튼 돈이 풀릴 때는 시장은 오릅니다. 그냥 그 이재명 그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그리고 저기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는 당입니다.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좌파 정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민주당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본인도 뭐 옛날에 뭐 경기도 지사 하실 때도 뭐 지역 화폐 이런 것도 많이 푸시고 뭐 기본 뭐 땡땡이들 있잖아요. 이게 뭐 네. 기본 소득이 되고 뭐 기본 교육이 되든 뭐 기본 주택이 되든 그런 거 그거 다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이제 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면서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갑자기 변하진 않잖아요, 이게. 예. 한국 주식도 대단히 좋긴 하지만 사실 나머지 것도 다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굳이 한국 주식만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특히 개별주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주식 내에서도 또 엄청난 기회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쪽은 제가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실 수 있으면은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대충 뭘 찍어도 다 버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잘 찍으면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은 뭐 화장품이 되었든 방산이 되었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더 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추천할 투자 수단은 맞긴 맞습니다. 근데 딴 것도 다 좋아요. 그래서 네. 뭐 미국 주식, 예. 비트코인, 금 다 좋단 네,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굳이 그러니까 저는 자산 배분을 하는 차원에서 뭐 한국 주식 비중을 미친 듯이 올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죠, 그죠. 네, 있죠. 네. 좋으니까. 예, 좋죠. 네, 엄청 좋죠. 네. 일단 지금 그 뭐 500포인트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PBR가 지금 0.9인가 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0.9는 사실 그 전 세계 그 이제 수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낮은 편은 맞기는 맞거든요. 왜냐면 사실 순자산보다도 주가가 지금 밑에 있다는 거니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가도 PBR가 5, 6 정도 되잖아요. 사실 기업들이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까지는 한국 주식이 PBR가 0.8이 하단이었고 1.3 정도가 상단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0.8이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4이면 1.4 부딪히면은 다시 거기서 깨목하고 내려오는 게 이제 보통이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이 후져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커퍼레이트 거버넌스가 굉장히 후져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하는 정책과 다 동의하진 않는데 이 상법 개정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에 이제 두 개의 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좀 첫 번째는 상속세가 굉장히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상속세 때문에 그 파운더 패밀리 그러니까 그 기업을 만드는 가족의 지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회사를 지배하는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 어거지를 다 쓴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1번과 2번이 붙여 있긴 해가지고 사실 1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뭐 상속세 문제를 이 민주당에서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튼 2번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내 지분이 작은데 뭘 내가 이 회사를 지배하냐 이런 거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불만이면은 상장 기업으로 가면 안 됐었는 거였죠. 그러니까 미상장으로 본인 가족에서 다 했었어야지 다시 그거를.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지분이 진짜 뭐 2% 3%밖에 없는 놈들이 사실 진짜 놈들이거든요. 그건데. 근데 이 회사가 전부 다 자기 것처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온갖 꼼수를 다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데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그냥 침해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한국 법이거든요. 그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 후에 PBR가 0.9에서 1.4까지 갔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주식이 한 50% 정도 올랐다라는 건데 한국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이제 봅니다. 그럼 2.700에서 1.5로 곱하면 4천이 되는 거니까 4천이 너무 이상한 밸류에이션은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면은 PBR가 설사 1.4가 된다 하더라도 국제 차원에서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단 이제 일본 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면 좀 잘 따르는 편이고 이제 한국 사람들의 지능이 가장 극대화될 때는 꼼수를 쓰고 이제 그 잔머리를 쓸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법의 문자를 따르는 식으로 이제 많이 할 거거든요. 분명히 기업들이 아마도 이제 기업과 정부의 배틀이 시작이 되겠죠. 이제 그 기업은 그거를 또 요리조리 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정부는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법 개정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은 시그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 의료파업, 의료계 이슈가 크게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정부가 패배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요 상법 개정은 좀 그렇게 극심한 반발로 이게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지지분해지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크죠.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게 모든 게 이제 좀 엉성하게 하고 이제 그 좀 깊게 생각 안 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리고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도 지난번에 무슨 뭐 밸류화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큰 재미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특정 섹터에서 주식이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그걸로 뭐 특히 뭐 금융주 이런 데서요. 왜냐면 금융 쪽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말을 좀 더 잘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캐릭터상. 2025년에 미국 주식 빼고 딴 나라 주식은 다 오른 거 아세요? 유럽도 20% 이상 올랐고요. 이제 한국도 굉장히 좋고 중국도 좋고 이제 그 이머징 마켓도 좋고 다 좋아요. 미국만 빼고.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이 그 관세 그거를 해가지고 본인 살만 깎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번에 그 켄 피셔가 이제 뉴욕 타임즈 나와가지고 그거 한참 비웃은 다음에 어차피 그 관세 그 우회할 방법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밀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 한번 거쳐가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800불 이하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방법이 많대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시 결국은 지금 백다운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조한 게 미국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왜냐면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흔들어도 사실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이 니네 채권 다 팔아버린다 하니까 응 하고서 이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트럼프가 이겼다 하는데 제가 보기 졌어요. 이거. 네. 이거를 이제 그 관세를 이제 그 체면 때문에 조금 올리긴 할 건데 그게 전 세계 경제를 데미지할 정도로 올리지 못할 겁니다, 아마. 뭐 미국이 작년에 너무 혼자 독주했던 걸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혼자 어려운 상황인데 세계 41위래요, 지금. 그 미국 주식이. 네. 올해. 네. 그러면은 어떤 미국 국제적인 여건이 국내를 이렇게 흔들 거라고 보진 않으시는 거죠? 그죠? 네네. 예. 실제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미국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어렵진 않았었잖아요. 그쵸. 뭐 저도 그때 뭐 신입사원이라서 뭐 엄청 잘 알지는 않은데, 그쵸.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쪽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실업이 엄청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IMF 때는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우리나라가 고통스러웠고, 미국은 당연히 그때는 고통이 없었죠.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특정 개별 종목이나 섹터를 투자하시진 않고 이렇게 펀드 투자를 하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 혹은 뭐 어떤 섹터가 그래도 좀 유망해 보인다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그래도 조금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제 친구를 빨리 이제 전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좀 트레이딩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 개별 섹터 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몰라요, 사실. 다행인 것도 지금 파악해도 늦지 않는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다. 그래도 저는 늦지 않다. 네, 그죠. 네. 어차피 뭐 가격 따라 들어갈 거니까 그거 참고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제 야 요즘 어떤 섹터가 좋아하고 물어보고 그럼 이제 뭔가 알려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기업들의 차트를 보기 시작하겠죠 아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늦지 않습니다. 네. 이제 차트 패턴을 뚫고 이미 달달달 올라가는 애들은 그건 늦은 거고요. 그럼 저는 패스하고 그거는. 네.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올라가고 있는 건 이제 늦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이게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쉬는 박스권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보통 그래도 가장 좋죠. 작가님 그럼 이렇게 상승장이 예상이 되는데 과거 이렇게 불장에서도 돈을 크게 벌지 못하거나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승장에서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조언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상승장에서도 못 번다. 그냥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이제 분명 그게 가장 크겠죠. 왜냐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게 장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오르는 주식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냥 횡보장일 경우에는 이제 10개 주식 중에서 5개가 오르고 5개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상승장에서는 아마 7, 8개가 오르고 1-2개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10개가 다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잡은 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빨리 인정하고 팔고 그 상승장에는 오른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리 올라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못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10개 중에서 그 꽝을 잡았어요. 근데 그 꽝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본인의 고집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이런 장 같은 경우가 진짜 뭐 한 7, 8% 빠지면은 빨리 손절하고 다음으로 넘어타기가 굉장히 좋은 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살 주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7, 8% 떨어지면 그냥 팔아버리고 다음 거로 가세요. 그냥. 네. 특정 섹터나 종목에
쪽에 장기적으로 걸지 말아라.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투자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주식 비중을 25% 미만으로 하세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 주식은 무슨 어떤 일이 이렇게 펼쳐질지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중은 무조건 25% 미만으로. 그래서 한 번 들어갈 때는 한 10% 정도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올라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추가 매수하고 오르는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당신 주식 자산은 25% 미만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25%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 나머지 비중을 좀 팔아버리고요. 예. 실제로 2차 전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거 왜 갖고 있어요, 사람들 아직? 2차 네. 전지를 작년 뭐 하반기쯤에 네. 그때쯤에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해서 파시고 네. 손절을 좀 하신 거죠. 파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추 전지는 이제 우리 그 박순혁 그 선생님이 가장 핫했던 건 23년이었던가요? 맞죠? 네, 뭐 네네. 22년, 23년 이때 23년이겠죠. 네. 네네네. 예. 그때 약간 손절하시고 뭐 두산 같은 어떤 원전주나 아니면 네. 뭐 K방산주 이런 엄청 멋있죠, 당연히 그런 분들은. 네. 조선주 가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그래도 회복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 장기로 들지 아니, 말아라. 2차 전지를 딱 보면은 차트가 이런데 그거 왜 사냐고,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인스타인이라는 선생님의 책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그 주식의 4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1단계는 이제 요 단계, 이런 횡보 단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2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 3단계는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단계, 4단계는 떨어지는 단계거든요. 근데 4단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차트가 우하향으로 흐르고 있으면 그게 무조건 4단계인데요. 그 책에서 선생님이 한 5번 정도 강조하세요. 와인스타인 선생님이. 제발 4단계의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제발 4단계에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마십시오. 제발 사지 마시고 보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거든요. 4단계 주식은요, 이유 불문하고 일단 무조건 처분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미 그 2차 전지 주식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년 전부터 4단계거든요. 근데 그럼 왜 갖고 있냐고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예. 물론 왜 갖고 있는지 알죠. 왜냐면 이제 본인이 샀기 때문에, 그 오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근데 그 오기와 자존심이,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한테 졌잖아, 이거, 근데. 예.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예. 그렇잖아요. 중국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유럽 애들은 친환경차 얘기만 하는데, 중국은 이미 다 친환경 차밖에 없어요. 다 전기차들 밖에 없거든요. 거긴 전부 다 중국 2차 전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이 거기서 어떻게 배트를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졌어 그냥.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년 내로 중국과 경쟁하는 모든 사람을 진다고 보시면 돼요. 1순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럼 국내 주식도 이렇게 좋을 거라고 코스피를 보시지만 중국과 경쟁하는 뭐 제조업이라든가 특정 섹터는 피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다 진다고 보면 돼요, 그냥. 네. 다 져요. 네네. 방법이 없나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네. 그냥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방산주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이 덜하죠, 아무래도. 왜냐면 이제 서부 진영에서 절대 중국이 사주지 않을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화장품은 이제 중국이 못하는 거는 이런 게 있죠. 뭔가 이제 브랜드와 이제 그 감성적인 그런 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걔네들이 아마 이제 100년 지나도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건 추월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스티그마가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을 이름만 갖다 내도 되게 우아해 보이거든요. 샴페인, 부르고뉴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국은 충칭, 칭따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쟁을 못 하는데, 근데 기술력으로 제조업으로 승부할 수 있는 거 다 줘요, 무조건. 예, 그냥. 네, 한국에 2순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건 안 돼요. 그쪽은. 네. 그러면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분야 혹은 경제적 혜자가 있는 분야에 기왕이면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는 이제 시스템상 그 서방에서 그 중국 물품을 사줄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네네. 기술력이 좋아도 중국 건 안 돼, 뭐 이런. 그렇죠. 화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네네. 그럼 작가님 혹시 보유하시고 있는 국내 주식들이 뭐 개별적으로 주가 좀 있으세요? 저는 뭐 소형주 펀트니까요. 사실 무슨 종목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펀트, 소형주 펀트도 꽤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몰려올 때 이제 아무래도 소형주들이 좀 크게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실. 네. 그러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걔네들. 네, 저는 사실. 네. 그럼 소형주 펀트 투자가 올해는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매해가 좋다고 보긴 하지만, 올해도 당연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조금 장기 전망으로 마지막 질문 드려보고. 예. 이제 25년 주식 좋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26년, 27년, 28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5년 동안에는 이 5년 전반적으로는 주식이 좋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한국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이제 27년, 28년이 굉장히 위험하죠. 이제 모든 사이클이 거기 딱 걸려 있거든요, 지금. 예, 그때가 이제 가장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제 봅니다. 네. 조금만 설명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신부터 시작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문제점은 7과 8로 끝나는 해 보통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거를 벗어난 적이 60년대와 90년대밖에 없습니다. 이제 최근 100년을 보면은 또 그때 뭐가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2028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물러나고 우리가 지금 전혀 모르는 두 명의 캐릭터 나와가지고 배틀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그 정치 갈등이 거의 최고조이거든요. 그 갈등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내전 상태까지 온 상태인데 24년 선거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클리어하게 이겼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이거 28년은 정말 진짜 한두 표 차이로 이제 뭐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쪽에서 불복을 해가지고 으르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래서 28년 굉장히 위험한 해입니다. 미국 그 선거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선거에 나온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뭔가 굉장히 공격적인 과격적인 정책들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 또 추가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그러면 중국 치자 뭐 이슈 나왔는데 중국 쳐봐 임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이제 있는 거고요. 28년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해고 원래 사이클상 7, 8의 해가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 레이달리오 책 나온 거 혹시 아시나요? 그 한빛비즈에서 이게 한국, 미국과 동시에 나왔어요. 책이 6월 3일날. 저 이미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틀 하루만 다 읽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그분이 하신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이 1945년에 생긴 이제 월드 오더 이게 세계 질서가 1945년에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막바지도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내에서도 우리는 지금 13번째 셔텀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단기 단기 부채 엔드 경기 사이클이 2020년에 시작했대요. 13번째 사이클이. 그래서 그게 지금 3분의 2 정도 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020년에 시작해가지고 5년이 지나면 3분의 2로 왔다는 거는 3분의 1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2, 3년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27년, 28년에 바닥을 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 바닥도 27, 28인데 지금 이 장기적인 사이클 흐름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두 개가 맞물리면서 27, 28의 위기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심지어 뭐 시진핑도 27년까지 대만 먹을까 뭐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언저리 27, 28이 굉장히 위험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한국 자체만 보면은 이제 이재명 5년 동안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7, 28 전 세계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 주식이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럼 그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비트코인, 부동산 이게 지금보다 자산 좀 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때는 팔고 뭐 어디로 옮겨놔야 되나?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보통 주식이 가장 많이 빠질 때 그 카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금이고요. 이제 금이 이제 주식이랑 상관성이 제일 낮으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 역할을 해 왔는데 근데 지금 그 안전자산 역할을 점점 상실하고 있어가지고 27, 28 위기에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은 설치해 놔야겠죠. 그쪽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물론 반대로 그 위기가 끝나면은 싼 자산들이 널브러져 있을 테니까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현금 비중도 좀 확실히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네. 현금, 금, 채권으로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네, 근데 미국 국채가 또 안전망 자산을 해줄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네, 이번에. 네.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네.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한 5천 불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1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매도하는 투자법으로 유명하신데요. 비트코인 다시 매수하셨는데. 당연하죠. 네. 지금 풀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7만 8천 달러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 언제 갔을 때? 1차는 9만 정도에 샀고요. 2차는 10만 정도에 샀고 그 3차는 그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그때에 샀습니다. 네. 11만일 때도 사시고. 그쵸. 그 10만 8천인가 9천인가 그때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예. 그렇게 3번 들어가 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작가님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 강호국 작가님 예전에도 보면은 맨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지면 팔면서 계속 이거 손실 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투자 왜 하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있는데 좀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그건 네가 닭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차트를 직접 보고 한번 120 위에 사고 파는 걸 되풀이했으면 어떤 수익이 있는지 그리고 네가 바이 앤 홀드 매수를 하고 계속 보유하면 어떤 수익이 있는지 그걸 네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 내가 맞다는 게 이제 그냥 뚜렷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넌 닭대가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존댓말도 안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장기 전망이 있고, 단기 전망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2025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큰 행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사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10년 100만 불이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100만 불. 왜냐면 사실 이제, 그 행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공개가 되었는데, 비트코인의 수요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나가, 비트코인 공급의 2% 디플레이션을 혼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비트코인 개수가 이제 계속 늘잖아요. 채굴 때문에. 근데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주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 비트코인을 다시 안 판다고 가정을 하면은 비트코인의 그 전체 공급이 1년에 2%씩 줄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자, 근데 거기에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물론 가장 큰 대장이긴 하지만 몇 개 기업이 또 끼어들었어요. 21이라는 기업도 이제 그 나와가지고 이미 4만 개를 샀고요. 네, 그리고 게임스탑도 이번에 5억 불 들어갔고, 네, 그리고 뭐 한국도 좀 작긴 하지만 어떤 상장사가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슷하게 전환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지금 230개 지금 모집을 했던데 거기서 계속 모으고 있고, 메타플래넷 일본에서도 9천 개 이미 모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회사의 이익 또는 이제 발행한 이제 전환사채나 이제 유상증자라는 주식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블록체인 그룹이라는 데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한마디로 이제 기업도 야 저거 봐, 야, 마이크로스트라 저거 잘 되네. 쟤네 주식 엄청 오르네. 우리도 하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미국이 전략자산화 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미스 상원의원이 나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액트를 해가지고 100만 개 사겠다라고 또 이번에 외치셨거든요. 자, 근데 그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하는 국가들이 두 개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종류이실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게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일단 첫 번째는요 우파 또는 극우파 국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극우적으로 사실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 요번에 근데 영국의 극우파 당수가 직접 그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나와가지고 내가 총리 되면 그거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이 지금 한 10% 이상 정당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좌파 정책을 너무 심하게 펼쳐가지고 부자들이 전부 다 두바이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극우당이 1당이에요. 지금 이제 그 지지율이. 그래서 이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선거하는 바로 그때 폴란드도 선거를 했습니다. 거기도 극우파가 됐거든요. 이분도 친비 이사예요. 그러니까 친비는 친비트코인. 여기도 친비고. 그리고 지금 유럽의 판세를 보면은 이제 프랑스도 지금 지지율 1위가 지금 극우당이고 독일은 제 2당이 됐고요. 그리고 이태리도 1당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유럽 전체 그 정치가 이제 극우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 이제 폴란드 이번에 됐고 헝가리도 이미 되어 있고. 근데 우랑 극우 쪽은 이념상 비트코인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게 탈중앙화. 아마도 그들은 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 우와 극우가 원래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관은 한마디로 국가의 끈앞풀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벗어나가지고 탈중앙화로 중앙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수단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와 극우 쪽이 비트코인 전략자산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싫어하죠.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애들이 돈을 팡팡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자산, 비트코인을 좋아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었어요. 우와 극우. 자, 근데 보면은 미국은 이미 우 쪽이고 유럽은 조만간 전부 다 우나 극우가 될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국가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우리도 할 겁니다. 우리도 할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미국과 트러블이 있거나 재정이 파탄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있죠. 여기도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은행들이 비트코인 상품을 개발하고 뭐 파생 상품하고 이런 거 허용하겠다 이런 거 하나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세계 5위 비트코인 보유국입니다. 벌써 거기도 미국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이번에서 와가지고 우리도 채굴 플러스 전략자산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IMF와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국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지금 케냐, 뭐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빚을 져가지고 망하면은 보통 IMF가 오잖아요. 한국도 똑같았으니까 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시킵니다. 너 이거에 저거에 한 다음에 허덕허덕 해가지고 그거를 다 했는데 결국은 계속 또 부채는 쌓이고 있고 또 IMF 때까지 빌어야 되고 IMF가 또 돈 빌려주면서 이거에 저거에 하는 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사이클이 영원히 안 끝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은 예외였고요. 이런 나라들이 짜증나는 거야. 나 이거 싫어. 야, 우리만의 독자적인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독립하자. 이런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굴과 전략자산화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첫 번째 우와 극우 국가들, 두 번째 뭔가 미국과 트러블이 있거나 IMF과 트러블이 있거나 재정이 파탄나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모으고 채굴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그리고 이제 기업적 수요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 패턴이고요. 근데 단기 쪽으로 넘어가면은 일단은 그걸 아셔야 돼요. 6월에 알트코인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쁘다는 거.
거. 그래서 저도 일단 지금 당장 모든 건 비트코인으로만 해놨습니다. 비트코인도 6월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완전히 최악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년 사이클에 의하면 내년에 비트코인이 망해야 되거든요. 26년에.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거를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확률이 저는 50%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면은 확실히 요번에 비트코인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탈바꿈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지금 역대 최고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구글 트렌드 같은 데 봐도 옛날 그 트럼프 대선 때 관심도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진짜 개인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도 안 올랐고요. 김치 프리미엄도 안 올랐고 펀딩 피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기관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반감기 4년 사이클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돈 파워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그 정기적으로 이제 반감기 때 공급이 줄어드니까 좀 확 오른 다음에 공급이 넉넉하게 되니까 또 확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고래들이 그때 고점에서 던지는 거를 받아줘도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스트라테지 또는 그런 국가들 기업들이 계속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년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은 저는 50% 정도라고 봅니다, 이제는.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 깨질 가능성이 50%라고 보신다는 건 올해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같이 오르는 폭등장이 안 올 수도 있다. 혹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충분히 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 후에 26년에 하락이 뭐 7, 80%까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올해 상승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뷰를? 네,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모든 그 통화량도 이제 많이 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거의 다 이제 좋은 편이거든요. 글로벌리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근데 또 비트코인이 물론 뭐 유동성을 따라간다, 후행한다 이것도 네, 있지만 두세 달 후행합니다. 네. 네. 근데 반대로 나스닥 추종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반대입니다. 그 나스닥이 비트코인을 추종하죠.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코인을 하려면 나스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을 하고 싶으면 코인을 먼저 보고요. 코인이 저점 엔드 고점을 먼저 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먼저 찍거든요. 그건 제가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코인이 먼저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은 그 후에 나스닥이 따라 오르고요. 또 반대로 코인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면은 그 좀 한 달 후에 나스닥이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인을 나스닥의 선행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올해는 비트코인 폭등장 남아 있다. 올해는 비트코인 폭등장이, 그러니까 폭등까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는 거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네, 올라가야죠. 네네. 그리고 내년에는 과거와 같은 막 60, 70%, 80% 하락 이런 게 나올 확률은 절반. 그러니까 이게 올해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보통 계절성으로 보면은 이제 8, 9월이 비트코인이 좀 약하고요. 4분기가 그래 좀 강한 편이거든요. 4분기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 하면은 이제 그 버블이 터지면서 60, 70, 80% 떨어질 수 있는 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제 적정히 오른 경우 뭐 15만에서 20만 불 정도, 그러니까 가볍게 오른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그 60, 70, 80%까지 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X 사람들 많이 팔로우를 하잖아요. 소위 제가 구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들은 알트코인을 단 한 명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패러다임 수술이 이제 진짜 그 된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메인스트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류가 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이미 끝난 것 같고, 근데 알트코인은 좀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말고 쪽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냥 한마디로 알트코인은 한 3, 4년까지만 해도 이 블록체인 기술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한마디로 투기성 쓰레기 뭐 이런 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쪽팔리는 거죠. 그 말을 이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걸로 돈을 벌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저도 이제 책에 썼어요. 이제 알트코인 다 쓰레기라고. 그러나 이제 그 비트코인 상승자 막바지에는 알트코인이 따라오르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똑같이 유지합니다. 그 센스는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금, 다양한 투자처에 뭐 채권도 있잖아요. 예. 그럼 올해 가장 좋게 보시는 건 뭔가요, 작가님? 사실 뭐 다 좋게 붙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상승폭으로 보면 그래도 비트코인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하죠, 사실은. 네. 참고로 이제 5월 말까지 그 자산군 배틀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금이 1등이고요. 네, 그다음에 선진국 주식이 2등이고, 그 다음이 3위가 비트코인이고 4위가 이머징 주식이
움직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뭐 그래도 당연히 15에서 20만 불 언저리까지 가야지 그게 그 예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근데 버블이 나와가지고 30만 불까지 가면은 내년에 폭락이 아무래도 좀 더 세지겠죠, 그래도. 네. 그럼 비트코인 장기 전망은 어떻게 해요? 아까 28년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크게 자산시장 버블이 꺼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비트코인도 그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폭락을 하게 될까요? 그쵸. 그건 어쩔 수 없죠. 네네. 예. 아, 왜냐면은, 이게 디지털 금인에 만회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냥 리스크 자산이거든요. 이제, 사실, 주식과 이제 엇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50% 날아가고 하면은 얘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를.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채 사이클이 이제 붕괴가 되면 이제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이제 신용이 축소되고 막 이런 게 발생할 건데, 결국은 이제 코인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럼 그거를 예상을 하고 27, 28년에 다 팔아야 되는지 근데 그걸 또 맞추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에서 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필연적으로 큰 하락이 올 때가 오거든요. 근데 큰 하락이 오기 전에 120선부터 먼저 뚫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팔라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게 120선을 뚫고 내려갈 때 이게 추가로 이제 5% 내려가고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추가 80% 빠질지 네가 어떻게 아냐 이겁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예. 이게 왜 지능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예.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제가 지능 약한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 그쵸. 그러면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럼 필연적으로 27, 28년 언젠가는 한번 금융위기 비슷한 게 올 거거든요. 근데 박살 날 거잖아. 8, 90%.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엔비디아 전기도 나왔거든요. 엔비디아를 99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얼마 벌었을 것 같습니까? 떼돈 벌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얼마일까요? 글쎄요, 글쎄요, 한 150배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3,600배. 에휴.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하면. 아, 배당까지 재투자했을 때. 예. 컨그라츄레이션. 좋거든요. 근데 와. 그거를 한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5명 미만이지 않을까요? 젠슨 황과 아저씨를 빼고는. 그들 말고는 기 말고는. 아니겠죠. 네, 물론 젠슨 황 더 벌었죠. 그 전에 투자했으니까. 네, 아무튼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엔비디아도요. 90% 두 번 빠졌어요. 아, 예, 상장한 후에. 그리고 2001년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한 10년 걸렸을까요? 14년. 예. 2001년 90% 된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후다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게 뭐 쓰레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빠졌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14년 걸렸어요. 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121선 비슷한 거 해가지고 하면 다 막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근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존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이렇게 8, 90 진짜 엄청 빠지잖아요. 그럼 진짜 몇 년 동안 밑에서 길 수가 있거든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그걸 왜 감수하냐고.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엔비디아 2001년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2015년까지 버틸 사람 장담 컨텐츠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예. 다 팔고 나갔을 거거든요. 중간에. 뭐 한두 명 있겠죠. 근데 왜 그 14년 동안 고통을 감수하냐고. 예. 그렇죠. 일단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축통화이고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GDP 대비? GDP 대비는 모를까 하루에 뭐 이자만 뭐 6조 원씩 넣는다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게 GDP 6%이거든요. 아, 그렇게 네. 높아졌나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5조를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7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본인이 연봉이 5천인데 7천을 매월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저는 사실. 아무리 미국 가장 파워풀한 국가이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unsustainable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위기도 없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위기가 없는데 재정 적자가 GDP 6%예요, 이게. 예. 그쵸.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예. 지금 뭐 코로나 터진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가 터졌다. 그럼 그걸 일시적으로 6%로 늘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 위기가 없는데도 GDP 6%의 재정 적자가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번 레이달료 체계력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3% 미내로 무조건 줄입시다. 내가 다 대안도 만들어 놨어요. 좀 덜 쓰고 그리고 좀 많이 걷고 금리를 좀 내립시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자, 근데 딱 보니까 트럼프는 두 개는 할 의지가 있어요. 덜 쓰고 금리를 내리는 거 할 생각이 있는데 근데 더 걷자라는 건 반대하고 있어요. 감세를 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일론 마스크가 펄펄 뛰었어요. 야, 저 감세하면 지금 재정 적자가 2.5조 달러 늘어난다고. 미쳤다. unsustainable이라고 똑같은 말을 써. unsustainable이라고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모네티제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네티제이션이라는 거는 국채를 이제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데 그걸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준이 그걸 그냥 돈을 찍어 사주는 거거든요. 이거 인플레이션이 증폭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왜냐면 미국 국채가 매력이 없어. 아무도 안 사줘. 그럼 연준이 돈을 퍼가지고 사주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쟁 날 때도 그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들이 이제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국채를 뽑아내고 이제 돈 찍어서 사주고 이런 걸 하다가 초인플레이션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달러가 신뢰를 잃게 되고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이제 The Place of No Return이 조만간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지금은 금리가 5% 정도 되는 거잖아요. 5% 찍어줘. 아무도 안 사. 그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채권을 팔기 위해서. 그럼 8%가 되는 거예요. 8%를 해가지고 채권을 팔면은 나중에 갚을 때 이제 더 많은 부채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8%도 안 되니까 10%, 1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초통화가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저만 알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대책을 마련해 둬야 되는 건데 대책이 사실은 금과 비트코인이죠, 사실. 왜냐면은 거기는 공급이 유한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세력들은 금을 사자라는 세력도 있고 어떤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세력도 있고 어떤 세력들은 둘 다 하자라는 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 둘 다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네. 가장 금을 많이 사는 세력이 어디인가? 이 모든 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중앙은행들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중앙은행은 돈을 찍는 애들인데 지들도 이게 못 믿어오니까 금을 사두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예. 금본위제가 폐지된 게 벌써 5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중앙은행 딱 2010년까지는 금을 거의 다 내다 팔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미국이 하는 거 저거 심상치 않은데 다시 사자 해가지고 이렇게 15년 전부터 중앙은행이 넷 바이어예요. 사고 있어요, 여기서. 네, 팔지 않고. 네, 그거에 동참하지 않는 기관이 하나 있죠. 한국은행.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 어떤 딴 나라 산 사람이 사준다는 거는 실제로 새로운 돈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정부가 이거 팔아. 그럼 내가 이거 주는 거잖아요. 돈을 근데. 네. 그럼 이제 있는 돈이 돌고 도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아, 근데 그쵸. 중앙은행이 사는 거는 내가 새로운 돈을 막 찍어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제가 사는 거는 시스템인 돈이 똑같은데, 근데 중앙은행이 사면 점점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럼 돈이 범람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거 엄청난 차이죠, 그게. 예. 제가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장사하는데 네네네. 음식을 사세요 했더니 작가님이 사 먹으면은 작가님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돈 액수가 똑같잖아요. 똑같죠. 예, 근데 정부가 돈을 찍어서 나한테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나이슈 해가지고 주면은 내 돈은 아꼈으니까 나는 계속 10만 원이 있고 여기도 10만 원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음식을 먹었지만 우리 돈이 가진 돈이 갑자기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 정부가 찍어준 돈, 뭐, 재난지원금 같은 그러니까 뭐 거. 연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그죠. 네네네. 예. 그럼 인플레이션이죠. 왜냐면 이제 사실 그 재화와 서비스 늘어나지 않았는데 돈 수는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예. 그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엄청난 차이죠. 중앙은행이 막 찍어내가지고 그 국채를 사주는 거는. 네. 이미 지금 그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이. 이미 들어갔죠. 근데 딴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예. 일본은 뭐 대표적으로 그거를 뭐 몇십 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또 반대로 야 일본 봐라 저 몇십 년 해도 뭐 제로 금리하고 안 무너지지 않냐. 그 뭐 자국민이 사주면은 되는 거 아니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거 돌파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으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네. 그냥 시스템에 돈이 넘쳐 흐르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 CPI 그거만 봐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별로 없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는 인플레이션에서 빠져 있거든요. 실제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리얼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도 집값이 CPI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예, 한국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의식주와 에너지 중에서 그 코어 인플레이션 들어가는 게 의밖에 없어요. 옷밖에 없어요. 거의 집도 빠져 있고 먹는 것도 빠져 있고 에너지도 빠져 있거든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연준은요 그 코어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이면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자산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 오케이 내 옷값은 안 올랐어. 방글라데시에 찍어내니까. 근데 집값이 5배가 됐어. 야 그러면은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인플레이션이 안 치는데 우리 인플레이션 2%입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근데 한국도 똑같잖아요. 지금 집값이 10배 오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 돈이 그렇게 찍어내는데 그게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 안 들어가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아니 내 집값이 5배 오르면은 그것도 물가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연봉은 집값 오르는 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근데 물가가 안 오른다. 지금 물가가 안 오른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지표를 이상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물가는 안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은 10배인데, 그건 물가가 아닙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들이
안전자산이 금으로 지금 다들 돌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산 가를도 그렇고 그 가장 중요한 돈을 찍어내는 기관인 중앙은행이 기관. 가장 큰 네트 바이어입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 김 슈퍼 사이클이 2번 있었거든요. 이제 1970년대에 있었고요. 1971년에도 미국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를 파산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미국이 근본 위주를 포기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네가 달러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줄게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그 미국이 파산한 후에 달러 가치가 똥값이 되고 금값이 그때 10배 정도 이제 올랐고요. 그것도 10년을 걸쳐서 이루어진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도 이제 금값이 10년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한번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면은 한 10년 정도 가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게 2018년, 19년이거든요. 그게 한 5, 6년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 중간 정도 와 있어요. 몇 년 남아 있습니다. 몇 년 남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금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은 빨리 따라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금이라는 거는 이제 화폐와 다르게 실제로 광산에 가가지고 금을 찾아서 캐내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2019년부터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한 2, 3년 오르고 있네? 우리 광산 채굴 할까 말까? 계속 오르고 있네? 된 것 같다. 야, 우리 채굴합시다. 여러분, 투자자들 나한테 돈을 주세요. 한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모으고 실제로 광산이 어딨나, 금이 어딨나 찾아가가지고, 여기 있다 해가지고, 가서 기계를 가가지고 팍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한 10년 후에야 금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금값이 폭락합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고요. 참고로 그 공급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23, 24, 25 보면은 금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늘어날 때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게 저는 20년대 말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늘 10년 정도 걸리니까 이게 빨리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진짜 가서 파야 되니까 내가. 예.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틀리고, 뭐 26년부터 금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하면은 그때 파시면 됩니다. 네. 연도로 보지 말고 금 공급 늘어나는 데이터 보고 팔아라. 그렇죠. 그리고 그때 팔아도 별로 늦진 않습니다. 늦지 않다. 예. 중국이 금을 가장 많이 사재기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량은 2011년인가 이제 그때부터 줄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미국과 그 사이가 나빠진 거가 딱 그때라는 것도 우연히 절대로 아닙니다. 예. 왜냐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미국은 지네들이 이제 달러 찍어내서 파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쟤네들이 갑자기 파티 참여를 안 하기 때 우리 채권 안 사주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미중 갈등이 고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한 번 더 불을 확 올렸죠, 이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탈중앙화잖아요. 이제 중국은 중앙화 끝판왕이잖아요. 우파와 극우의 이념에 비트코인은 잘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로 말하면은 좌파의 이념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네. 근데 좌파의 끝판왕은 중국이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정부가 모든 거를 컨트롤을 하고 이제 개인들과 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국가인데, 이제 거기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실을 수밖에 없죠. 네. 체제적으로 실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물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매수할 수 있을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다시 금이나 비트코인 그 본위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럼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해야겠죠, 걔들도. 네. 그때는 통제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할 것이다. 네, 근데 물론 그때 완전히 이제 이게 중국 블록, 미국 블록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요. 지들끼리 독자적으로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당연히. 네. 당분간은 계속 이제 이쪽이 비트코인을 별로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네. 탈중앙이니까. 탈중앙이니까. 예, 탈중앙은 좋은 게 아니죠, 걔들한테는. 네. 그럼 미국이 예. 비트코인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 혹은 새로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위기를 좀 극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베이센트 장관도 최근에 나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때문에 이제 뭐 국채 2조 달러를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미국 부채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 정도로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그건 땜빵하는 수준이지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근본적인 변화를 내일 하려고 제시하는 것처럼 재정 적자를 그 GDP 3% 이하로 줄여가지고 부채를 서서히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가 말하는 그 뷰티풀 딜레버리징이 됐으면 굉장히 좋기는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흐름을 보면은 그 정도의 자제력을 구사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변화가 오겠죠. 이 부채 사이클이 터져가지고. 실제로 과거 역사를 보면 제국들이 전쟁하면서 인플레이션 오고 금에다가 금속 같은 거 물 섞고
네. 같이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그거를 뭐 황제들이 못 막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 큰 흐름을 못 막는 것이 지금까지는 늘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그때 이제 이 세계 질서와 그 달러 시스템 붕괴가 되겠죠. 그게 언제인지는 물론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이 섬뜩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레이 달리오 책에. 지금이 1905년과 14년, 그 1933년부터 38년과 가장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이민 가야 되나 그것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네.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요, 레이달리오는? 첫 번째, 이제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국민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의 수입이 지출보다 높은 곳. 첫 번째. 두 번째, 국내 갈등이 적은 곳. 세 번째, 큰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은 곳. 네 번째, 자연재해가 가능성이 적은 곳.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종합해보면은 싱가포르가 넘버원이고요. 네, 그리고 중동 몇 개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그 국제 전쟁,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좀 높아요. 왜냐면 이란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은도 이제 금과 비슷하게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오면은 보통 금보다 좀 더 많이 올랐는데 딱 아주 쉽게 금은 비트코인, 은은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금은 비율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한마디로 금의 가치가 은 대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비트코인, 알트코인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알트코인은 좀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똑같아요. 은은 상대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금보다 쉽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재단이 찍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금과 은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을 늘리기가 좀 어렵다. 은은 그거보다는 쉽다. 네, 그거예요. 네. 매장량이든 기술적인 차이도 좀 예, 맞습니다. 어렵고, 예, 매장량도 훨씬 더 많고, 그죠. 네. 다들 탈원전,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네. 태양광이나 예, 예. 풍력 이런 게 아니고 네. 원자력이 친환경이다. 네. 하면서 지금 중국, 유럽, 그다음 미국까지 미친 듯이 지금 원전을 늘리고 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우라늄 같은 예. 원자재 이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그쪽은 제가 어리석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 이제 우라늄 같은 금과 은을 제외한 딴 원자재 투자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요. 금과 은은요. 현물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 ETF는요. 현물보다 수익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반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데드라인이 있고 계속 새로운 선물을 롤 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 롤 오버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이 전체 수익률을 못 먹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원유가 가격이 3배 올랐다 해서 내가 3배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유 선물에 투자하면은 3배보다 훨씬 덜 먹게 됩니다. 그럼 우라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무게 대비 가격이 비싸잖아요. 실제로 현물을 사가지고 창고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금 현물 ETF를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돈을 모은 다음 그걸 금을 사가지고 창고에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원자재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알루미늄 현물 ETF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돈이 들면 내가 그걸 알루미늄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창고를 내가 그럼 진짜 무슨 500개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농산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밀 현물 ETF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그러면 그 밀을 얼마나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라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그냥 개인이 사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게. 예. 그것 때문에 저는 다른 원자재 투자는 좀 비추입니다. 네. 저는 금과 은만, 현물이 가능하니까. 한국이 특이하게 구리 현물 ETF 하나 있더라고요. 구리 현물. 그것까지, 그러니까 현물이면 오케이. 선물도. 네네. 네. 아니면 정말 고철 장사처럼 사가지고 가든에 놓으시든지요, 그냥. 네. 실제로 저도 한 1년 전인가요? 1년 반 전에 2년 전인가요? 러우 전쟁 막 터지고 이제 유가 폭등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유가는 엄청 많이 안 오지 않았나요? 그때 어땠죠, 그때? 맞아요. 별로 100불 넘고 그러지 않은 것 같네요. 맞아요. 네네. 그만큼 안 올랐는데. 네. 그때 원유 ETF, 원유 같은 거 조금 사놓으면은 그래도 뭐 떨어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사료 주식 이런 게 많이 올랐죠. 네. 뜬금없이. 네. 근데 원유를 네. 내가 현물로 갖고 싶고 싶은데 선물밖에 없더라고요, 제대로 된 게. 아, 원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내가 드럼통을 몇 개를 사가지고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그 창고를 누가 내요, 그게.
예. 이 현물 ETF가 상당히 투자자한테는 이 축복이다.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1대1로 수익이 가니까. 음. 예, 그 금이 30% 오르면 나도 30% 먹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플한데 선물이 그게 아닙니다. 네. 원유가 3배 오르면 나 절대 3배 못 먹습니다. 아, 네. 선물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먹기는 먹어요. 근데 왠지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짜증나죠. 아니, 원유는 3배 올랐는데 나는 50%밖에 못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실제로 본인이 직접 선물 거래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럼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원자재 선물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은 하시는데 그거는 고도의 프로페셔널한 영역이고 거기는 리스크 관리 까딱 잘못하면 무조건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경고해 드립니다. 아니야. 그냥 하지 마세요. 예. 예. 하지 말아라. 네, 네. 일단 25년은요, 지금 뭐 거의 모든 자산이 이제 좋아 보이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온 것도 정치는 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자산 시장에는 보통 아마 굉장히 좋을 겁니다. 돈을 아마 많이 푸실 거거든요. 그 후 몇 년 후에 뭐 부채 비율 늘어나는 게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한국 주식 좋아 보이고요. 그 미국도 4월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급격하게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역사에서 이런 히스토리컬 패턴이 나오면은 1년은 갑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중반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아직 앞사이클이고,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자산이 이제 좋아 보이고요. 근데 지금 정황상 모든 것이 27년, 28년에 경제 위기가 오든 금융위기가 되든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우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벌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의 말은 전부 다 무시하십시오. 지금은 전버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팔 거를 확실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걱정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구 작가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